그리고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에너지와 좀 많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화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게 그리고 그걸 그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자들이 다시 결합이 끊어지고 재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결국에 화학 반응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먼저 나오고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떤 본드가 있다.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시그마 본드가 하나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호몰라이시스를 통해서 각각 전자가 이렇게 분배가 되었고 그랬을 때 필요한 에너지, 즉 A와 B를 호몰라이시스 할 때 요구되는 그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거의 끝에쯤에 본드가 결합을 할 때 생성되는 거, 결합이 생성될 때 본드 포밍에서 제가 별표를 친 부분이 있었죠. 본드 formation always release energy. 그래서 본드가 형성이 되면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예요. 본드가 깨지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흡수를 해야 되는 반응이면 이 엔탈피의 변화는 항상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얘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always positive number예요. 여기에서 본드가 깨질 때 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본드가 forming 되면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드가 깨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본드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언제나 엔도서믹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파지티브가 붙어 있죠. 그쵸? 반대로 어떠한 인터미디에이트끼리 혹은 반응성이 큰 분자들끼리 애톰들끼리 결합을 형성을 한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엑스터믹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하나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뭐 뒤에서 쭉 나올 테니까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표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표들이 각각의 애톰들 사이 혹은 그룹과 분자, 그러니까 분자 내에서 그룹과 애톰 혹은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의 결합이 존재하는데 그 결합을 깨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즉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H와 F 사이에 결합을 끊어내려고 하면 569kJ/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HCl 같은 경우에 431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결합이 끊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표에서 봐줘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지금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들이 다 다르죠. 숫자들이 다르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좀 잘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에 숫자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큰 거죠. 근데 에너지가 크다,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본드가 스트렝스가 강한 걸까요? 아니면 약한 걸까요? 얘 크다면 스트렝스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얘는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왜냐면 어떤 A랑 B 사이에 이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본드 스트렝스가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떤 경향들을 보게 되면 표들의 이제 몇몇 부분들에서 경향을 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바로 이제 표로 가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메틸 CH3에 FClBrI가 쭉 결합이 되어 있죠. 이때 봤을 때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456, 351, 293, 23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할로겐 원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드 스트렝스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때문일까요? CH3가 이렇게 있고, 나눠서 써볼까요? CH3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할로젠 원소들이 있는데, 작은 할로젠 원소도 있고, 큰 할로젠 원소도 있겠죠. 이 중심과 이 탄소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 되겠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짧은 본드일수록 그만큼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같은 원소에 C의 결합이 되어 있지만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본드의 스트렝스는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앞에서 보여줬었던 그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경향성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경향성을 찾은 다음에 어떠한 경향성들이 있는지, 만약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혹은 여기처럼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래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엔탈피 체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델타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본드 dissociation energies are used to calculate the enthalpy energy in a reaction in which several bonds are broken and formed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게 결국에는 엔탈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합과 관계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표시들은 다 못하고 델타 표시예요. 델타. H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그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끝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닷을 붙여주면 돼요. 이게 디그리 표시인데 이거 의미하는 거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지금 여기 그냥 델타 H랑 델타 H 여기 끝에 이 동그라미 표시 다시 붙어 있는 거랑 이 두 개 차이 알아요? 그쵸? 아는 사람 있죠. 양론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나왔던 값들은 어떤 그 표준 상태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니까 이거 만약에 보게 되면 수정을 직접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를 봤을 때 만약에 이 델타 H 값이 포지티브다,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more energy is needed to break bonds than is released in forming bonds. The bonds broken in the starting material are stronger than the bonds formed in the product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스타팅 머티리얼이 에너지가 한 이 정도 된다. S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가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는데 그때 이 델타 H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얘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죠? 방출이에요? 아니면은 흡수예요? 엔탈피가 0보다 크다. 뭘까요? 에너지 흡수일까요? 에너지 방출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흡수 맞아요. 잘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흡수기 때문에 여기 일단 프로덕트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S랑 P랑의 차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면 이 값이 델타 H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위로 향했기 때문에 델타 H 값이 지금 엔탈피 변화가 파지티브죠. 0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 봤을 때 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흡수가 된 거죠. 처음 나중에 프로덕트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합을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드를 형성을 하는데 반응식을 먼저 제가 써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타팅 머티리얼에 있는 분자 간의 결합들이 깨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합들이 생성되면서 이 프로덕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 스타팅 머티리얼이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생성된 프로덕트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아래쪽에 만약에 이 엔탈피 체인지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에너지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스타팅 머티리얼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프로덕트는 이 위와는 반대로 더 아래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엔탈피 변화를 보게 되면 얘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릴리즈 되었다, 방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거, 우리가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본드 포밍 에너지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 이 사이에서는 어떠한 본드의 브리키지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덕트에서는 새로운 어떤 본드의 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볼까요? 이 전체적인 엔탈피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Sum of change of enthalpy of bonds broken. 깨지는 결합들.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dissociation 에너지들의 전체 합. 그 다음에 그거랑 반대가 되겠죠. 생성되는 전체 에너지의 합. 대신에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 자, 얘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출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무시하세요. 어차피 다 합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전체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델타 H 어떤 한 리액션에서 예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클로린이 붙어 있고요. 여기 중간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탄소에는 3개의 탄소가 붙어 있죠. 이러한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H2O가 있죠. 그리고 즉 이 부분들이 스타팅 머티리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OH가 이쪽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H2O에서 H 떨어져서 여기에 HCl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었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서 봐줘야 될 거는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느 본드가 깨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려고 해요. 왼쪽 오른쪽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본드가 깨졌겠구나 라는 거, C와 Cl 사이의 본드가 깨졌겠구나 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OH가 여기 와서 붙었으니까 여기 이 H2O 중에서 이 O와 H 사이에 하나의 결합이 깨져야겠구나 라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본드 오른쪽에서 살펴봤을 때 여기에 탄소와 OH 결합 이게 새로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H와 Cl 사이의 결합 이게 새로 생성이 된 거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 스타팅 머티리얼과 프로덕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엔탈피 변화를 확인을 해본다. 일단 전체적으로 깨진 본드들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부터 먼저 쭉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탄소와 Cl 사이에 이 결합이 깨질 때 필요한 에너지는 331.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죠. 얘는 어디서 아느냐?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봤었던 표 있죠. 표를 보게 되면 CH3에 여기 있죠. 그쵸? CH3가 메틸 그룹이 3개 달려있고 CL이 있는 거 확인을 해봤을 때 331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 표에서 각각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여기 깨졌으니까 이것도 더해주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토탈 반응에 필요한 그러한 깨지는 본드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829kJmol이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 이제 새로 생성되는 본드들을 이제 찾아준 거예요.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본드 포메이션 에너지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 OH가 붙는 거는 마이너스 401, 마이너스 401kJmol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Cl 같은 경우에 431,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32. 그래서 여기 새로 생기는 두 개의 결합에 발생되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죠. 스텝 1, 즉 깨질 때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 본드를 생성하면서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kJ/몰이다 라는 게 나왔죠.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맞아요. 발열이에요. 즉 여기에 이 전체적인 이 물질들의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이 물질들의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있는 에너지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H 값이 0보다 작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은 뭐라 그랬어요? 화학에서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엔탈피 체인지만을 가지고서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엔탈피 체인지의 요소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반응은 진행이 원활한 반응이겠어요? 아니면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겠어요? 둘 중에 어떤 반응일까요? 여기 이 반응 같은 경우에 원활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비교를 해봤을 때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반응이고, 그 다음에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에너지 상태가 더 낮은 거죠. 에너지 상태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화합물의 안정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반응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것에서 옥시데이션에서 엔탈피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 아이소옥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루코스가 있어요. 똑같이 이 둘 다 산화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연소죠, 그쵸? 연소를 진행을 시켰을 때 똑같이 CO2랑 H2O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얼만큼의 에너지 엔탈피 체인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아이소 옥테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447kJ 그 다음에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72일 얘네 둘 다 지금 델타 H가 0보다 작고 즉 발열 반응이죠. 그쵸? 발열 반응이고 그리고 이 값도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물질을 연소를 시켜서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아이소옥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생체에서는 글루코스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발생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고 연료로 사용되는 것에는 다 뭐 이유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쭉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에는 본드가 깨지고 그리고 결합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팅 포인트들이 있고 스타팅 머티리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가 여기 있느냐 혹은 더 위쪽에 여기 있느냐를 보게 되면 엔탈피 체인지로만 보게 되면 이 반응은 잘 안 갈 거고 그 다음에 더 프로덕트가 안정해지는 이 반응은 좀 더 잘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는 반응들이 뭐 발열 반응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꼭 발열 반응만 있는 건 아니죠. 흡열 반응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로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에너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볼 수가 없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리액션 메커니즘이나 혹은 이 리액션이 얼만큼 빨리 진행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느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 봤듯이 이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고 여기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 프로덕트가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하면 얘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잘 갈 거다. 좀 더 높으면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좀 덜 갈 거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반적인 예측, expectation이 가능한 게 특징이고 대신에 추가적인 걸 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여기에 이 스타팅 프로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 중간에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필요할지 혹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expectation 혹은 approximation만 가능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액션에서, 올게닉 리액션에서 추가적으로 잘 봐줘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키네틱스랑 서모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봤었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모다이나믹스,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반응을 이해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키네틱스예요. 키네틱스는 이제 반응 속도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게 보게 되면 For reaction to be practical, the equilibrium must favor products and the reaction rate must be fast enough to form them in a reasonable time. 그래서 어떤 반응을 정말로 실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평형에서 봤을 때 여기가 스타팅이고 여기가 프로덕트고 했을 때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야지만 우리가 쉽게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머다이나믹스랑 키네틱스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 반응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프랙티컬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머다이나믹스는 뭘 나타내 주냐면 how the energies of reactants and products compare. 그래서 리액턴트랑 프로덕트, 이 둘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했던 거죠. 스타팅 머티리얼, 리액턴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얘네 둘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높은지 낮은지, 어떤 게 더 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the relative amounts of reactants and products are at equilibrium.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평형 상태에서 스타팅 포인트, 리액턴트가 많을지 혹은 프로덕트가 많을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지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 연력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네틱스, 속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혹은 천천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키네틱스는 조금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먼저 연력학적인 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그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평형에서의 어떤 그 스타팅 머티리얼이랑 그 다음에 프로덕트 사이의 양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때 사용되는 게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뭐 전에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것 같고 일반 화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스타팅 머티리얼들의 농도 분의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농도들로 이렇게 나타내 주죠. 그쵸? 이게 어떤 상수로서 나타내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스타팅 머티리얼의 농도, 프로덕트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의 농도가 이 스타팅 머티리얼의 농도보다 더 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응은 프로덕트를 더 선호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치우친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면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고 이렇게 프로덕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을 보게 되면 S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 양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뭐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뭐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때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에너지랑 연관을 짓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이퀄리브리엄의 위치가 결국에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나오죠. 그쵸?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누구의 에너지가 더 안정하냐, 누가 더 아래에 있느냐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만약에 리액턴트, 즉 반응물이 더 낮고 생성물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 반응은 잘 진행되는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잘 진행되지 않는 반응일까요? 이 반응은 잘 진행되지 않는 반응이겠죠. 반대로 리액턴트가 있고 그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프로덕트로 간다라고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봤을 때도 1보다 더 크죠. 즉 반응이 원활하게 프로덕트 쪽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팅 머티리얼이 있으면 프로덕트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도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반응은 스타팅 머티리얼 쪽으로 좀 더 치우쳐진 그러한 형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반응이 여기에서는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깁스 프리 에너지와 여기 나온 이퀄리브리엄의 관계를 좀 더 보게 되면 여기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에 어떤 마이너스 2.303 RT의 로그,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거꾸로 이 깁스 프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일단은 얘 상수죠.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체 상수, 얘도 상수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t는 절대 온도인데 얘도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우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비례를 하는데 마이너스 로그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퀄리브리엄 상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깁스 변화가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반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좀 되게 빨리 나가가지고 이쪽 부분에 빨리 나가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여기 뒤까지만 하고 혹시나 잘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요약만 할게요. 일단 뒤에까지 갈게요.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상수들을 통해서 뭘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어떤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이퀄리브리엄 상수를 알면 대략적으로 이 A의 양과 B의 양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 이퀄리브리엄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하면 이 A와 B의 비율이 1대 1000이 되는 거겠죠. 아니, 반대로 1000대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거의 A만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경우 만약에 이퀄리브리엄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하면 뭐 100대 1, 그 다음에 뭐 10대 1 이렇게 가고,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비율이 1대 1인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상수를 알면 그러면 A와 B의 평형에서의 대략적인 양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퀄리브리엄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온 거죠. 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본드의 포밍이랑 그 다음에 디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서모다이나믹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 챕터에서 배웠었던 엑시얼 포지션이랑 이퀴토리얼 포지션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엑시얼이랑 이퀴토리얼 이 부피가 큰 벤젠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벤젠 고리는 당연히 이퀴토리얼 형태로 존재할 때가 더 안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엑시얼 포지션일 때 깁스 프리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상태에 있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12.1kJ/몰만큼의 차이가 난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 넣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 이퀄리브리엄 상수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퀄리브리엄 상수가 약 한 100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100대 1의 정도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얘네 둘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하다면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깁스 프리 에너지를 조사를 해보면, 측정을 해보면 얘네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른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런 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왜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들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죠.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엔트로피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분자가 존재하는데 싱글 리액턴트가 깨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을 딱 놨으니까 자유도는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깨져서 여러 개로 나눠지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구나.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고리형의 구조가 있는데 이 고리형이 아니죠. 그 사슬형 acyclic reactant가 있는데 이게 cyclic product로 가게 된다. 어떤 고리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딱 느낌에도 생각을 하기에도 뭔가 더 답답한 형태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화학에서도 뭐 개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좀 더 자유도가 커지는 그런 형태가 가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왜 엔트로피가 중요하지 않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 결국에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의 변화 마이너스 T 델타 S로 나타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T 델타 S 값이 대부분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여기 T 있죠. 이 절대 온도가 정말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상온 정도의 그러한 온도에서는 이 델타 S 값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엔탈피 값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 무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화학 반응들은 전부 다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는 엔탈피 체인지랑 같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거의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짧게 나간 거로. 대신에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 값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런 화학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온 범위나 혹은 낮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살짝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배웠었던 그 thermodynamics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리 설명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쭉 읽으면서 넘어가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전체적인 틀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평형,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의 위치, 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에서 통해서 계산되어질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 왔듯이 이 식을 통해서 온 건데 이 엔트로피 값은 무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뭐랑 같은 거예요? 이 본딩 에너지랑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본딩 에너지, 우리가 오늘 처음 앞에서 배웠었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혹은 본드 포밍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통해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나오기 때문에 평형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쭉 처음에서 끝으로 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엔탈피 체인지를 통해서 스타팅 머티리얼, 프로덕트의 어떤 에너지 위치를 통해서 평형의 위치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나눠서 쪼개서 설명을 한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들이라서 이 내용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쭉 지나간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혹시나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배웠던 내용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아무래도 이 앞에는 그냥 단순히 수식들이랑 그냥 단어들로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 개념들이 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로축은 에너지를 나타내요. 에너지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에너지는 Y축. 그 다음에 X축은 뭘 나타내냐면 리액션의 프로그레스, 진행. 그래서 이거는 보통 리액션 코디네이트라고 이렇게 X축에다가 써줘요. 그러니까 리액션의 반응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가 한 번 더 나와 있고 그래서 the energy difference between reactants and product is 이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되는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이게 되냐면 원래는 뭐여야 되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T 델타 S를 거의 무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건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는 엔탈피도 같다라고 놓고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만약에 다른 어떤 그래프에서 다른 과목에서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여기를 델타 H라고 그냥 바로 적어 놓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 T 델타 S 값이 훨씬 더 이 엔탈피의 변화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맥시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간 상태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전이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스타팅 머티리얼의 에너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딱 이 전이 상태까지 필요한 이 에너지, 이거를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는 거.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뭐 스타팅,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 각각의 위치 나타내주고 쭉 이어지는 곡선이 있고 중간에 가장 높은 게 전이 상태, 그리고 스타팅 머티리얼부터 전이 상태의 에너지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높이가 낮으면 반응 속도가 빠른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높이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그렇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키네틱스 나올 때. 그래서 이 중간에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전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말 그대로 여기는 어떤 중간의 상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레저넌스 배울 때 하이브리드 형태 기억하죠?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생성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끊어질 그러한 본드들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이 앞에 반응 같은 경우에는 A, B가 이렇게 있었고 플러스, 잠깐 다시 보고 올게요. 이 반응이 B랑 C네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 A랑 B는 이 결합은 끊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B와 C 사이의 결합은 새로 생길 거죠. 여기는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니까 점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중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서 보게 되면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생성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생성 이후에는 A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A는 없다가 마이너스 차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C는 있다가 마이너스 차지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요. 파샬리. 그래서 어떤 중간 상태를 의미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양쪽을 이렇게 이 전이 상태를 나타낼 때는 대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표시를 해줘요. 더블 대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거라고 하는 게 단검 얘기하거든요. 단검. 그러니까 짧은 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영어에서는 더블 대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했었던 그 레조넌스에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를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것만 좀 더 주의를 해주면 돼요. 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이 안에 넣고 전이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정말 쑥쑥 넘어갈 거예요. 여기 스타팅, 여기 프로덕트 보게 되면 지금 델타 H 변화가 0보다 크죠.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엔도서밍 리액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릴 것이다. 뭐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로우 엑소서믹이에요. 지금 h의 값이 이 아래로 내려갔죠. 프로덕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엑소서믹이구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느리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일단은 델타 H가 0보다 크죠. 흡열 반응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빠르겠구나, 반응이 빠르다, 이걸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마지막 발열 반응이면서 그 다음에 fast reaction인 경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쭉 얘기를 해줬었는데, 공통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 델타 H, 얘네 둘을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얘네 둘은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변수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엔탈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엔탈피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독립적인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그 에너지 디소시에이션의 리미테이션을 얘기를 했었죠. 그걸 통해서는 뭐만 알 수 있냐면 이 델타 H 값만 알 수 있어요. 얘가 엑소서믹인지 엔도서믹인지. 근데 그걸 통해서 반응이 빨리 갈지 느리게 갈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살펴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언제나 같이 살펴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원스텝짜리들의 반응을 봤는데, 모든 화학 반응이 원스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스텝인 경우, 멀티스텝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무시를 하고요. before 무시를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반응은 똑같아요. 처음과 끝은 똑같은데 A랑 B에서 A 사이 B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B랑 C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건 똑같은데, 앞에서 봤던 것은 아까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었죠. 그렇죠? A, B, C 마이너스. 얘는 끊어지고 A, B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B, C가 생성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원스텝 반응이었는데,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헤테로라이시스가 일어나요. 먼저.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 먼저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본드를 형성하고 있었던 전자쌍이 전부 다 A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B 플러스 차지를 띠는 B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C랑 결합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2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 1과 스텝 2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은 뭐였냐면 A, B가 있었는데 이게 반응이 진행돼서 A-랑 B 플러스 이렇게 변환이 되는 이러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겠죠. 얘네 둘이 끊어지려고 하는 파셜리 마이너스, 파셜리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랑 그 다음에 C 마이너스가 본드를 형성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팅이 B 플러스랑 C 마이너스가 될 테고,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BC를 형성을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멀티 스텝을 나타내는 건 이 두 가지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처음에 A, B가 있었고 이게 끊어지고 나서 얘는 이제 반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그 다음에 C 마이너스가 다시 한번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멀티 스텝인 경우에는 그냥 쭉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적인 엔탈피 변화를 보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델타 H 제로의 1 플러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에너지 변화 더하기 여기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해주면 전체의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처음이 여기 있고 끝이 여기 있으니까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얘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B 플러스를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얘를 intermediate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간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체. 그래서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intermediate이랑 그 다음에 transition state랑 전이 상태랑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transition state는 말 그대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일시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mediate, 중간체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있을 때 골짜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존재하는 물질을 컴파운드를 intermediat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B+. 그래서 얘가 intermediate. 그래서 intermediate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전체 반응식을 봤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중간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 B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여기 프로덕트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C-는 여기에 스타팅 머티리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BC 생성물 여기에 다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이 반응식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이 B 플러스죠. 그래서 중간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중간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반응식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반응에는 참여하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Reaction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Reaction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Rate, 리액션이 아니라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두 개가 있죠. 그쵸? EA1이 있고 그 다음에 EA2가 있죠. 이 중에 Rate Determining Step은 1번일까요? 2번이 될까요? 어떤 게 그 속도 결정 단계가 되죠? 속도 결정 단계는 여기 1번이 Rate Determining Step이 되겠죠. 그쵸? 이게 Rating Determining Step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2번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 속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나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1만큼 EA1이라고 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존재를 해야지만 여기가 진행이 되겠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는 이 두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만큼 필요하죠. 그렇죠? 이만큼 필요한 에너지는 당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멀티 스텝이긴 하지만 같은 환경 안에 이 물질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이만큼의 에너지는 이미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만 오게 되면 얘는 쉽게 그냥 바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속도는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 1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이팅 디터마이닝 스텝, 즉 1번 스텝을 레이팅 디터마이닝 스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키네틱 에너지 다이어그램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쭉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반응은 빠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반응은 느린 거겠죠. 그래서 이 키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에 의존을 하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의존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 뒷부분부터는 내일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